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대한 강독. 오늘은 서론의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라고 생각되는 일부 1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다뤄온 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존재 분석론이란 그다음에 존재 시간의 이제 구조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것은 존재와 시간의 구조 전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에 해당이 되는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뒷배경으로서 삶의 현상으로 접근해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종교 현상학, 그 다음에 봄과 지속적인 눈앞에 있음,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인간이라는 낱말을 회피하는 것, 인간이라는 개념 속의 선입견 이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거기에 있음,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인간을 다자인 거기에 있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으로 새롭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지나온 1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앞으로 당행할 2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현존재 시간의 구조에 대해서 다룬 것을 제가 텍스트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재와 시간의 구조,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는 존재 물음은 두 가지의 과제를 떠맡고 있으며 존재와 시간은 그에 따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부는 현존재를 시간성으로 해석해내고 시간을 존재에 대한 물음의 초론적 지평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2부는 존재론의 역사를 존재 시성의 문제 틀을 실마리로 삼아서 현상학적으로 해체하는 근본 특징들을 다룹니다. 1부는 다시 세 개의 단어로 나뉩니다. 첫째는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분석, 둘째는 현존재와 시간성, 셋째는 시간과 존재, 이렇게 나뉘고요. 2부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단원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도식론에 대한 칸트의 이론과 존재 시성의 문제들에 대한 전 단계로서의 시간에 대한 그의 이론, 그 다음에 둘째로서는 데카르트의 꼬기또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의 존재론적 기초와 사유하는 사물이라는 문제 틀 안에서의 중세 존재론의 인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대 존재론의 현상적 지반과 한계에 대한 판별체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에 대한 논구.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의 생전에 발간한 존재와 시간에서는 그가 기획한 제1부 2단원까지만 출간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1부 2단원까지입니다. 하이데거가 2부에서 쓰고자 했던 것은 전통 형이상학의 해체로서 시간에 대한 이해에서 존재의 망각과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에 대한 설명을 철학자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제1단원에서는 칸트, 그 다음에 제2단원에서는 데카르트, 제3단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루려고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시간에 대한 설명을 논의하면서 시간과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 그리고 그 안에서 설명되지 않고 있는 설명을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기획한 형태인 2부작의 형태로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이데거는 강의에서 자신이 다루려고 의도했던 문제들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집 제24권으로 출간된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은 하이데거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존재와 시간의 일부 제3단원 시간과 존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 1단원에 해당되는 칸트의 시간에 대한 이해는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와 전집 25권인 칸트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여러 강의록에서 상세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데카르트에 대한 계획은 앞에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에서 충분히 의도한 바를 개진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간된 하이데거의 저작들에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2부에서 계획했던 것을 단편적으로나마 재구성해낼 수는 있는 셈입니다. 하이데거의 사상에서 전향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전기 사상에서 후기 사유로의 전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상에서 현 존재가 중심적 문제로서 취급되는 존재와 시간이 존재가 중심적 문제가 되는 시간과 존재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향의 분기점은 하이데거의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재임 시기였던 1933년 또는 34년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규명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듯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미완성 작품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교의 개요 8절에서는 논교의 개요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차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공허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그 물음이 그때마다의 현존재로서 고유하게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개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재라는 근본 개념을 획득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존재론적인 개념의 틀 및 이것의 필연적인 변형을 앞서 윤곽 잡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마리가 필요합니다. 존재라는 개념의 보편성은 영구의 특수성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특정한 존재자, 즉 현존재에 대한 특수한 해석의 길을 통해 존재라는 개념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 현존재 안에서 존재에 대한 이해 및 가능한 해석을 위한 지평이 획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자 자체가 그 자체에서 역사적이며 그래서 이 존재자를 가장 고유하게 존재론적으로 두루 밝혀내는 일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역사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 물음의 정리 작업은 그래서 두 가지의 과제로 갈라지는 셈입니다. 이에 상응하게 존재와 시간의 내용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계획이 됐었던 것입니다. 제1부에서는 현 존재를 시간성으로 해석해내고 시간을 존재에 대한 물음의 초월론적 지평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2부에서는 존재론의 역사를 존재 시성의 문제틀을 실마리로 삼아서 현상학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의 근본 특징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1부는 세 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과 현존재의 시간성, 그 다음에 시간과 존재라는 것이고 제2부도 마찬가지로 세 편으로 나누는 것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첫째는 도식론과 존재 시성의 문제틀의 전 단계로서의 시간에 대한 칸트의 학설, 그 다음에 둘째는 데카르트의 꼬깃도 숨, 나는 사유한다, 나는 존재한다의 존재론적 기초와 사유하는 사물이라는 문제틀 안으로의 중세 존재론의 인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대 존재론의 현상적 지반과 한계에 대한 판별체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에 대한 논구,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기획한 전체적인 존재와 시간의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데거가 한 강의록에서는 많은 부분이 문제의 지평에서 해석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문제 제기되면서 하이데거가 의도하고 있는 철학적인
철학의 길을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선 제가 여기서 이제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PPT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존재와 시간의 구조 제1부는 현 존재를 시간성으로 해석해내고 시간을 존재에 대한 물음의 초론적 지평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현 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 그 다음에 둘째 현 존재와 시간성, 그 다음에 셋째 시간과 존재, 이런 것이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다루려고 했던 시간과 존재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가 기획한 제2부, 이것은 전혀 이제 기획으로만 끝난 것인데요. 이 제2부는 존재론의 역사를 존재 시성의 문제 틀을 실마리로 삼아서 현상학적으로 해체하는 근본 특징들을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식론에 대한 칸트의 이론과 존재 시성의 문제들에 대한 전 단계로서의 시간에 대한 그의 이론들, 그래서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그 다음에 칸트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들이 다뤄지려고 했고, 이것은 강의록에서 하이데거가 많이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서는 데카르트의 꼬기또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의 존재론적인 기초와 사유하는 사물이라는 문제틀 안에서의 중세 존재론의 인수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도 이제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에서 많은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서 고대 존재론의 현상적 지반과 한계에 대한 판별철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에 대한 논구, 이것은 이제 하이데거가 다룬 고대 철학, 그리스 철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이런 것들이 산별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존재와 시간 일부, 존재와 시간 전체에 대한 이제 하이데거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존재와 시간에 나오고 있는 이 차례를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일부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목차에 계속해서 이제 1편, 2편으로 나눠진 차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이라고 하는 이 책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와 발간되지 않은 존재와 시간 2부에 해당되는 것을 감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우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칸트와 형이상의 문제가 바로 이제 발간되지 않은 존재와 시간 2부에 해당되는 그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선일 선생이 번역한 것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현 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 삶의 현상으로 접근해 들어감이라고 하는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하이데거의 삶의 현상,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데거가 좋아하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사실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사실성. 그거는 팩트. 우리는 팩트를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지만 하이데거는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의 나를 형성했다고 한다면 그 과거의 나를 형성한 그 현사실성이 지금의 나를 계속 영향짓고 미래의 나도 영향짓는다라고 해서 시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러한 현사실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좋아하는 말이 이제 미래를 쭉 쿰푸트라 그러고 이제 과거를 헤어쿰푸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독일어의 일상용어를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쿰푸트는 도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헤어쿰푸트는 거기에서부터 유래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적이죠. 그 다음에 쭉 쿰푸트는
그리로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 그것은 도래라고 할 수가 있고 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데거가 어떤 유래에서부터 학업을 했고 연구를 했고 저술을 썼고 교수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에 참여를 했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사실성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계속 그의 존재를 각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재와 시간을 다루려면은 존재와 시간 이전에 소위 말하는 하이데거의 유래가 어떻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 삶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제 책,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종교적 삶의 현상학. 이것은 하이데거가 1920년, 21년 겨울 학기에 종교 현상학 입문이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한 이제 강의고요.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서 바로 1921년 여름학기 프라이부르크에서 강의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이데거가 종교 현상학이라고 하는 차원의 강의를 하는데 그것은 알다시피 하이데거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이데거의 아버지가 메스키르히 조그만 동네의 성당의 종직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그 종직이로서야 아버지 밑에서 그 성당 주변에서 같이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헤어크부터 소위 말하는 유래는 이렇게 종교, 가톨릭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그 다음에 어떻게 풀립니까? 김나지움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학교를 가면은 학자로서의 길은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메스키르키의 본당 신부님이었던 그 신부님께서 하이데거의 능력을 알아보고 하이데거 부모님하고 일종의 이야기를 나누시오. 내가 이 학생한테 장학금을 대줘서 김나지움을 가게 도와주겠다라고 대신 이제 하이데거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대신 너는 신부의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제 김나지움에 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신부의 길을 가기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에 입적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하이데거의 삶이 소위 말하는 헤어크부터가 이렇게 그 삶 속에서 현사실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이데거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가톨릭적 분위기에서 계속 자라나와서 김나지움을 다니고 그다음에 예수에 잠깐 들어갔다가 한 달도 못 되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대신 신학을 공부하려고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했다가 일반 신부가 되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신학에서 철학으로 돌아서고 이런 식으로 그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삶에서 종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이루어 왔던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에 있어서 이 종교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꽤 깊게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철학에 가장 큰 궤적을 남긴 게 신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풀이한 것이 가톨릭에서 풀이한 것이 칼 라너라고 하는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불트만이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가 있었고 불트만의 후계자들이 줄줄이 이루어져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신학을 얘기할 때 하이데거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신학에서 영향을 미치고 문학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예술에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두루두루 인문학적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종교적 이 현상학과 관련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필적을 보면 하이데거가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 임용 자격 논문으로 뭐를 썼냐면은 1916년에 둔스 스코투스의 범주론과 의미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된 뒤에 프라이부르크의 시간 강사로서 강의를 하지요. 그러다가 1922년에 마부르크 대학의 초대를 받고 거기에 부교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불트만을 만나서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1928년 후셀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되면서 후셀의 후계자로서 이제 하이데거가 추천을 되고 하이데거가 프라이부르크의 후셀의 후계자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현사실적 하이데거의 삶에서 이루어진 현사실적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현존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이데거의 삶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음 다루려고 하는 것을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이라고 하고 삶의 현상으로 접근해 들어감이라고 한 주제를 잡은 것도 그겁니다. 존재와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존재와 시간이 나오기 전까지의 하이데거의 소위 말하는 현사실성,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부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이 문제를 제가 텍스트를 읽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 제1부 현존재를 시간성으로 해석해내고 시간을 존재에 대한 물음의 초론적 지평으로 설명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제1편에서는 어떻게 번지냐면은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펼쳐집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서 1차적으로 물음이 걸리고 있는 것은 현존재의 성격을 가진 존재자입니다.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실존론적 분석론은 그 자체 그것의 고유함에 맞추어 대충의 임시 설명과 얼핏보아 그것과 비슷한 듯이 보이는 다른 연구들과의 제한 구별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1장 연구에 확정된 단초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현존재에서 기초 구조를 즉 세계 안에 있음을 밝히 파헤쳐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 제1장의 목표고요. 제2장은 현존재 해석의 이러한 선언은 조각을 모아 맞춘 규정성이 아니라 일종의 근원적이며 끊임없는 전체 구조이다 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하면서 이 구조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들에 대한 여러 상이한 관점을 허용한다라고 하이데거는 봅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그때마다의 선행적인 전체를 시야에 둔 채 그 계기들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이제 분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분석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라고 즉 세계의 세계성이 제3장에 해당이 되고 더불어 있음과 자기 자신으로 있음으로써의 세계 안에 있음이 제4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음 그 자체가 제5장이 되고 이러한 기초 구조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참정적인 계시가 가능하다. 현존재 실존론적인 의미는 염려다라고 하는 것이 제6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편에 대한 전반적인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제1편, 제1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삶의 현상으로 접근해 들어감이라고 하는 종교적 삶의 현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의 현상으로 접근해 들어감. 서양 형이상학은 모든 존재자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특정한 존재자를 구해왔습니다. 이는 형이상학이 존재의 평준화 속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현대에 들어서서 딜타이 등이 역사를 강조하면서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어 갔던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현실, 실제에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인연적인 것 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속한다는 데 주목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기
저마다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함과 다양성을 평준화하여 그것들 사이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존재의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인간들은 존재의 궁핍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하이데거는 분석합니다. 이러한 무차별화가 인간의 삶에까지 적용됨으로써 인간의 삶 역시 존재하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이데거는 분석합니다. 책상이 있다라고 말할 때와 인간이 있다고 말할 때 거기엔 똑같이 있음을 말하지만 이 있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을까요? 하이데거가 묻는 겁니다. 하이데거가 강조하려는 것은 내용의 의미, 관련의 의미, 이행의 의미를 포함하는 존재의 의미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현상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는 신이 있다, 나무가 있다, 돌이 있다 등에서 고유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존재의 무차별성 속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하이데거는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나 자신의 삶, 존재를 염려하는 자로서의 나의 있음의 의미는 무차별한 있음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대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자로서의 나의 있음으로부터 이끌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상을 합당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준화된 존재의 의미를 표현하던 그런 개념을 버리고 대신 삶의 현상에 합당한 개념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이데거는 삶의 현상, 삶의 경험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하이데거는 삶의 경험에 대해서는 현사실적이라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삶이란 내가 지금 여기에 현사실적으로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며 나름대로의 정신사적 상황 속에서 이행되는 삶을 의미하고 또 역사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이란 말은 과거의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한편 딜타이에서 시작되는 철학의 한 분과로서의 해석학은 생애 개념을 중시했습니다. 삶이란 각자가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체험, 에어 레벤을 의미하며 이 삶의 체험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표현, 아우스드룩이고 이때의 표현은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처럼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 페어스테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딜타이의 삶의 해석학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이해는 삶의 체험을 위하여 표현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애 철학, 삶의 철학 등 각자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실존 철학이 봉착한 어려움은 개체는 파악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제1실체의 파악 불가능성과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소크라테스에서 보이는 인간은 제2실체이고 소크라테스가 제1실체인데 이 소크라테스는 학문적으로 파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애 철학에서는 삶은 무한히 흘러가는 전체이고 개념이란 무한히 흘러가는 전체를 붙잡아서 구정시키는 형태들이라고 말합니다. 생철학은 개념이 삶을 본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르그송식의 논증인데 하이데거는 이런 베르그송식의 논증은 두 가지 점에서 일종의 소아마비 증세를 보인다고 풀이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논증은 개념들을 마치 사물적인 도구 장식인 양 생각하였고 대상들을 사실 개념으로 간주하여 의미, 개념, 언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이 생애 철학에는 삶의 근본 의미가
조사, 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단지 삶이 표현될 수 없다는 것만 말하고 있지 삶의 어떤 독특함 때문에 삶이 표현될 수 없는지를 지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삶이 표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려면 먼저 표현될 수 있는 영역과 표현될 수 없는 영역의 구별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어떤 근거에서 표현될 수 없는지가 밝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차원이 끝까지 추적되어야 하며 거기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어떠한 문제들인지가 구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현상학 또는 해석학적 개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하이데거가 후솔과 딜타이를 종합하려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도 철학의 자식이고 그 시대의 철학자들을 나름대로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삶을 합당하게 그것에 고유한 개념으로 밝힐 수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보이는 여러 차원들을, 즉 윤리적인 체험, 종교적 예술적인 체험들도 그것들 나름의 적합한 개념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일변도의 과학의 새로운 방법적 접근의 길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데거 이후 종교, 예술, 윤리 등은 또 하나의 새로운 독특한 학문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하이데거는 삶의 경험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삶의 경험을 본래적인 차원으로 이끌어오려고 합니다. 이제 하이데거는 신학에서부터 삶의 경험에 대한 사유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위대함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것들을 다 통합시켜서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으로 집대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PPT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삶의 현상으로 접근해 들어감. 모든 존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존재자는 존재자들의 독특함과 다양성을 평준화해버립니다. 이러한 무차별화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제거해버립니다. 따라서 내용의 의미, 관련의 의미, 이행의 의미를 포함하는 존재의 의미, 즉 삶의 현상에 주목해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학문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야 합니다. 존재를 염려하는 자로서의 나의 있음의 의미는 무차별한 있음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대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은 현사실적입니다. 삶이란 내가 지금 여기에 현사실적으로 살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행되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역사적인 삶입니다. 딜타이의 해석학,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실전 철학은 개체의 파악 불가능성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념으로 삶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삶을 고유한 개념으로 밝히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삶의 여러 차원들의 체험을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위해 신학에서 삶의 경험을 논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현사실적 삶의 경험을 종교 현상학 입문 강의에서 주제로 다룹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종교 현상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텍스트를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현상학. 하이데거는 삶의 경험을 현사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현사실적 삶의 경험을 하이데거는 1920년, 21년 겨울학기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가진 종교현상학 입문 강의에서 주제로 다룹니다. 그는 이 강의에서 사도 바울의 서한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 위에 삶을 근거 짓고 있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희망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테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하이데거가 지적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천년왕국설이 말하는 천년에 고정시킬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바울은 재림의 갑작스러움과 돌발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만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돌발성이 강조되는 시간은 일직선적인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로서 결단의 순간으로서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는 결단은 촉구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결단의 순간적인 성격은 시간을 지배하는 성격이 아니라 미래가 위협으로 나타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심판의 재림이 위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삶의 이행의 성격으로서의 실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고, 이는 곧 이행의 역사로서, 그리고 이행의 역사는 객관화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용적 요소를 통해서 특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그 독특함을 본 것입니다. 이행의 역사란 내용, 이념, 형식의 역사로 객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헤겔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행이란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을 펼쳐나가는 역사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헤겔은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용적인 의미에서 실체 혹은 이념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헤겔의 사변적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에 의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경험은 독특한 의미의 현사실적 역사적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경험은 내용의 의미가 아닌 이행의 의미의 그 삶의 지배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즉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 위에 인간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 사건은 연대기적 사건 혹은 내용적 성격으로 고정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내용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고정할 수 있다면 인간은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삶의 중요성을 이행이 아니라 내용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삶의 사실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해산할 때 여자에게 닥치는 진통과 같아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시간적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규정해 놓고 안심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경고인 셈입니다. 하이데거의 사유는 신학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계산하여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으로 향함으로써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연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종교 현상학 강의에서 코린토 후서에서 나오는 말을 인용하는데, 이는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이 지닌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서 키르케고르도 상당히 비중을 두었던 구절입니다. 이 말은 살 속의 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세 번째 하늘, 즉 천국에까지 불려 올라간 적이 있는 신비가가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더욱 진리만을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살 속의 가시는 그가 헤아릴 수 없는 신의 은총으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가시를 가리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했으며 그는 신에게 이 사탄의 하수인을 없애줄 것을 3번씩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응답은 이랬습니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에게서 완전히 드러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바울 자신은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자 했지 자신의 계시와 환상을 자랑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에게서 자랑해야 할 것은 인간의 약함, 유한성, 시간 속에서의 구체적인 삶과 감각을 가진 인격 등입니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획기적인 전환인 것입니다. 무한, 영원, 보편, 절대, 전체는 인간의 파괴이고 감각, 시간, 구체 등은 인간이 지닌 바로 그의 본질인 것입니다. 인간이 지니는 바에 이 특이한 장점만을 끄집어내어 즉 인간 속의 천사를 끄집어내어 인간을 천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인간다움 즉 인간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에서 하이데거가 끄집어내는 것은 내용적으로 특징 지어지는 현상과 묵시를 포기하는 그곳에서 즉 사람들이 자신이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자랑을 거부하고 자신의 약함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삶의 현사시성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삶의 현사실성에 대한 경험이었고 현사실적 삶의 경험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바로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삶의 경험이란 곧 역사적인 것입니다. 또한 현사실적 삶의 경험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사실적 삶의 경험의 전형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성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하이데거는 현사실적 삶의 구조를 밝혀내고 있는데 이것이 존재와 시간에서 현사실적 실존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믿음은 그 자체가 현사실적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이 종교성을 드러내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역사는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고 삶의 경험의 순수성을 그 이후의 역사에서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몇몇의 철학자에게서 이 점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 중세의 신비주의자들, 루터, 키르케고르 등이 이 삶의 경험을 보았고 항상 새롭게 이 삶의 경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삶의 경험에 합당치 못한 형이상학적인 개념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은폐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썼던 그 배경입니다. 근데 존재와 시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와 시간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냥 실존 철학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이런 종교적 삶의 현상학이 뒷배경으로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던 것이고 토대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간략하게 PPT를 통해서 부연 설명하도록 하죠. 예, 바로 이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으로서의 종교 현상학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하이데거는 현사실적 삶의 경험을 종교 현상학 입문 강의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옵니다. 따라서 재림의 시기는 카이로스적 결단의 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실천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이행의 역사이며 그래서 객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행의 역사는 일직선적인 시간을 내용의 역사로 객관화하는 역사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경험을 이행의 의미로서 파악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갑작스러운 사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불가항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간을 규정하거나 객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사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신학과 유사하게 하이데거는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 객관적 내용으로 향함으로써 불가항력인 미래와 잘못 연관 짓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자랑해야 할 것은 인간의 약함, 유한성, 시간 속에서의 구체적인 삶과 감각을 가진 인격 등입니다. 무한, 영원, 보편, 절대, 전체는 인간의 파괴이고 감각, 시간, 구체 등은 인간이 지닌 바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하이데거는 바울에게서 자신의 약함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삶의 현사일성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삶의 현사실성에 대한 경험이었고 현사실적 삶의 경험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삶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삶의 경험이란 곧 역사적인 것입니다. 또한 현사실적인 삶의 경험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존재와 시간을 이길 때 밑바탕에 깔고 봐야 됩니다. 현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 삶의 현상에 접근해 들어가. 그러니까 삶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김봉준 화가의 겨울 삼경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것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구조, 그것을 봐야지 거기서 자기가 편한 것만을 보고 전체를 본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삶의 현상으로 접근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한국 경제에서는 매일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현사실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기자들도 순간적인 것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체계를 잡아가지고 철학적으로 정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지금 말씀드렸지, 이렇게 종교적 삶의 현상이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신학적으로도 현대 신학의 태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 신학자로서 제가 예수인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희 스승님이기도 한 칼 라너 선생님, 그것은 하이데거처럼 칼 라너도 많은 작품을 냈는데 칼 라너의 작품이 어렵기로 또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부르크 대학에서 불트만을 만나고 이 두 분은 그야말로 아주 가까운 절친이 됩니다. 그래서 불트만이 열어보이고 있는 하이데거적인 실전 철학적인 신학, 그것은 불트만의 모든 저서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이데거의 독특한 이 현상학적 방법 중에 하나인 그 현상학적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하이데거의 봄과 지속적인 눈앞에 있음에 대한 비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과 지속적인 눈앞에 있음. 하이데거에 의하면 형이상학의 근본적인 잘못은 형이상학적인 사유가 존재를 지속적인 현존으로 파악했다는 것, 동시에 현사실적인 삶의 이행의 시간성을 합당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존재가 지속적인 현존으로 파악된다면 이는 시간을 일직선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시간은 현사실적인 삶의 지닌 이행의 시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경험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위협적인 미래가 현재의 삶에서 결단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보여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은 현재 삶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관련해서 서양의 사유는 보다,
또는 본다라는 체험 행위를 모델로 삼아서 설명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구스티누스에게서도 존재는 지속적인 눈앞에 있음으로 표현되고 있듯이 눈앞의 존재 또는 지속적인 존재자들이 존재로 표현되고 있으며 영원이란 영원한 지금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지복인 신의 향유 또 신이 그 자리에 지금 현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 존재도 지속적인 눈앞에 있음에서부터 사유되고 있으며 다만 이때의 눈은 마음의 내면적인 눈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점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의 서양 사유의 봄의 역사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가 눈앞에 있음으로 사유되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헤겔, 쉘링, 니체 등이 그랬듯이 시간을 그 가장 고유한 본질에서 사유할 수 없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지적입니다. 지속적인 현존으로 눈앞에 끌고 올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말하고 있는데, 즉 시간은 존재하기도 하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시간이란 그 근원성에서 눈앞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동시에 시간 내에만 있는 그런 것으로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시간 고착이 영혼의 정신과의 밀접한 연관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것인데 그에게서 시간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영혼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시간은 영혼을 떠나서는 고찰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영혼의 관련성을 좀 더 강조한 사람이 바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인 셈입니다. 이러한 영혼과의 연관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인 사유는 현사실적 삶의 경험을 근원적인 개념으로 끌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상될 수 없는 시간적인 역사적 이행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라는 행위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신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기본 개념들이 함축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존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데거는 이 신학자들의 현사실적 삶의 경험이 자신의 연구 존재와 시간에서 결실을 맺게 합니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인식에서 보다라는 인식 행위가 지닌 기이한 우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식하고자 함, 호기심, 알고자 하는 욕망 등을 모두 눈의 욕망으로 보았습니다. 이 점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는 설명되지 않았던 아우구스티누스만의 독특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눈의 욕망에서 우리는 일상성의 독특한 존재 개념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기심이란 눈앞에 있는 것, 눈앞의 존재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가졌다가는 즉시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에 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 보는 것의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보기 위해서만 보는 데에 집착합니다. 호기심은 인간을 존재자 속으로 흩어지게 하고 인간의 세계 안에 있음을 뿌리채 뽑아버린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이 호기심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은 그리스에서 생겨난 철학에서 인식 일반을 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파르메니데스에 의하면 이미 직관하며 받아들이는 봄의 행위가 존재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원적인 참된 진리는 순수 직관 아래에 있습니다. 이 논제는 이후 항상 서양 철학의 기초를 이루어 왔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이 논제에서 자신의 동기를 획득하였으며 그 명제를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하이데거가 보여주고 있듯이 인식을 보는 행위로 이해하려는 경향은 니체가 말하는 최후의 인간의 시선 내에서, 그리고 생성을 같은 것이 늘
되돌아오는 그런 존재로 규정해야 하는 강제성 내에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불안 속에서 현사실적인 실존이 존재자의 밑바닥 밀어닥침에서 빠져나와 현사실적인 실존으로 존재하게 되며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던져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안은 어떤 존재자 안에서 직면하는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염려하는 본래적인 불안을 말합니다. 이 불안은 벌을 내리는 신에게서 도망쳐 과거의 잘못 때문에 떠는 종의 공포가 아니라 영혼 속에 머물고 있는 신에 대한 성스러운 공포를 말합니다. 불안은 종국에는 죽음의 불안이고 그리스도교 신에게서 형성된 인간론은 바울에서 칼명에 이르기까지 항상 내세의 생명에 대한 명상으로 삶을 해석하면서 죽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다른 면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간단한 시간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PPT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봄과 지속적인 눈앞에 있음, 서양 철학을 각인해온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형이상학의 근본적인 잘못은 형이상학적 사유가 존재를 지속적인 현존으로 파악하려 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직선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사실적 삶의 이행의 시간성을 합당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쉘링, 니체 등 형이상학자들은 전부 존재를 지속적인 눈앞에 있음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시간을 올바르게 사유할 수 없었다고 하이데거는 설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삶의 욕망, 호기심을 눈의 욕망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지 보기만 하는 것은 인간을 존재자 속으로 흩어지게 하고 인간의 세계 안에 있음을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파르메니데스도 직관하며 받아들이는 봄의 행위가 존재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원적인 참된 진리는 순수 직관 아래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재와 시간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철학 개념의 거부와 새로운 개념의 도입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기존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을 파악했던 것, 그래서 인간이라는 낱말 자체를 이제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낱말의 회피. 이제 이것은 이제 존재와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가진 독특한 특징의 하나는 하이데거가 기존 철학 개념들의 사용을 거부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염려라고 이름하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오는 주체, 인격, 지성, 이성 등등의 개념들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낱말에 털어내기 힘든 선입견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간에 대해 철학하려면 아예 그 개념부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끌어들인 인간을 지칭하는 새로운 개념이 바로 다자연, 현존재, 거기에 있음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이데거 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존재, 다자인은 독일어 다자인의 번역인데 영어상으로 말한다면 거기에 있음입니다. 일상적 용어로 다는 거기에를 뜻합니다. 다자연, 거기에 있음이라는 용어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되면서 현존재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용어를 다시 원래의 의미로 바꾸든가 아니면 그 용어가 놓치고 있는 의미를 다시 부여하든가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즉 그 용어를 계속 쓰려면 그 용어가 함축하지 못하는 의미를 해석해내어 보충해야 합니다. 어쨌든 하이데거는 이전까지 쓰이고 있었던 인간이라는 용어가 회피할 수 없는 내용적인 선입견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에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존재와 시간이 많은 무리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유 중 하나는 존재와 시간 안에서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철학적으로 새로이 만들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이데거가 언어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일상 용어들을 자기의 철학적 용어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개념, 어떤 낱말을 대할 때 그것과 연관지어서 즉시 직접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뭐뭐인 것으로 봅니다. 즉, 이 로서라는 구조는 추리와 해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어떤 것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이 로서가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는 순간 그것에 해당되는 언어, 낱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해당의 낱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낱말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명료하게 할 수도 없고 남에게 전해질 수도, 내가 본 것에 대해 남을 설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독일의 슈테판 게오르게는라는 시인은 낱말이 비는 곳에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낱말이 없으면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는 따라서 낱말이 바로 사물을 사물로서 존재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언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언어는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 즉 참다운 말은 하나의 사물을 바로 그 사물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이데거 따르며 유언비어는 참다운 말이 아닌데 반해 시인의 말은 참다운 말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개념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럼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존재와 시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 철학적의 거부와 새로운 개념의 도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염려하고 이름한 것, 인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주체, 인격, 지성, 이성 등의 개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단어에 선입견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그의 인간 개념을 현존재, 다자연으로 지칭합니다. 언어는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참다운 말은 사물을 그 사물로서 존재하게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도 텍스트를 마저 읽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개념 속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개념 속의 선입견. 세상은 우리가 지닌 의미 체계로 얽힌 의미의 그물망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체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한 사회에 통용되는 해석의 틀입니다. 한 시대에는 이처럼 모두에게 통용되는 공통의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토마스 쿠는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며 푸코는 에피스테메, 곧 인식론적 틀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낱말에는 이 낱말이 이미 지니고 있는 앞선 의미나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 통용되고 있는 전제를 가지고 인간을 해석하려 듭니다. 하이데거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인간에 대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인간이라는 낱말 속에 떨쳐낼 수 없는 선입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전제인데 그것은 곧 이성적 동물이라는 규정입니다. 고대 그리스 말로 존, 로곤, 에콘이라고 표현되었던 것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온 과정에서 아니말 라시오날레,
이성적 동물이라고 변형되어 버린 것입니다. 본디 그 그리스도 말의 의미는 언어 능력이 있는 말할 수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의 생활세계가 라틴어의 생활세계로 넘어오는 가운데 삶의 문법이 달라지면서 말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에 대한 개념, 낱말이 그 후 서구의 2500년의 역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전제는 신학적인 전제입니다. 즉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본떠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인간을 이선적인 동물이고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성에 하느님과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봄으로써 정신, 영혼, 주체, 의지, 인격 등등 이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느님과 연관지어서 파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이성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이렇게 2500년 동안 서양 철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을 규정해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처럼 이성 중심적으로 인간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성이 서양에서 일어났고, 하이데거는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그러한 선입견을 해체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땅에서도 한동안 유행했던 해체주의, 해체주의가 하이데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리다가 말하고 있는 해체주의는 데콘스트럭시오니즘의 번역어인데, 하이데거는 전제와 시간에서 자신의 철학적 방법론을 현상학적 방법이라고 이름하고, 현상학적 방법에는 3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단계는 현상학적 환원 분석 기술입니다. 둘째 단계는 현상학적 해체인데, 이를 하이데거의 용어로 말하면 데스트룩션입니다. 그러나 현상학적 방법은 해체될 것을 해체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존재론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현상학적 구성, 콘스트럭션이라고 하고, 이것이 셋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자신이 택하고 있는 방식을 환원, 해체, 구성이라고 말합니다. 데리다는 여기에서 데스트럭션과 콘스트럭션을 취해 오며 그것들을 합쳐서 데콘스트럭션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해체라고 번역될 수 없습니다. 데리다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것에서 잘못된 것을 해체하여 새로운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분해를 일삼는 해체 파괴주의자로 부르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을 탈구치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인간이라는 개념 속의 선입견,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다자인이라는 용어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닌 의미 체계를 얽힌 의미의 그물망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패러다임이자 에피스테메입니다. 낱말, 인간이라는 낱말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선입견이죠. 이는 언어 능력이 있는, 말할 수 있는 생명체라는 고대 그리스어의 번역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본떠 만든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 선입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 의지, 인격 등 인간의 이성을 하느님과 연관 지어서 부여하는 것이죠. 하이데거가 인간에 대한 선입견의 해체를 주장한 점에서 해체주의가 하이데거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현상학적 방법으로 자신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상학적 방법은 이렇게 현상학적 환원 분석 기술의 첫 단계, 그 다음에 현상학적 해체 단계, 그 다음에 다시 존재론적으로 재구성하는 이 3단계, 이것이 현상학적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해체, 파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이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 그 다음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의 거기에 있음, 현존재의 독특함, 실존. 바로 하이데거가 이기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관계 맺으면서 있음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걸려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인간에 관해 지니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을 해체하여 이제라도 새롭게 인간을 보는 법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인간을 새롭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모든 개념 틀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과학주의적 시각, 그것도 실증주의적 시각인데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못 고정되었던 시각을 해체해야 하며 그 다음 우리에게 요청되는 과제는 인간을 한번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현상학적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에게서도 우선은 인간에 있는 그대로를, 즉 인간의 거기에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거기에 있음에는 어떤 독특함이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보자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제안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거기에 있음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 기술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의 있음은 그냥 그대로 놓여 있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마이크의 있음은 그 자체 여기 이대로 있음이고 그것은 마이크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서 기능을 못한다면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고쳐서 마이크의 원래 기능으로 원래 있음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그럴 수 없을 때 마이크는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있음은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음이 아닙니다. 그 있음은 관계 맺으면서 있음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과 관계 맺으며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여기에 있지만 과거에 가 있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에 가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지나온 과거사 또는 앞으로 닥칠 일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의 있음이란 타인과 관계 맺음이고 자기 자신과 관계 맺음입니다. 인간은 사물과도 끊임없이 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있음이 사물의 있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물의 있음과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과거식으로 본질에서 찾는가 아니면 있음에서 찾는가 하는 것이 하이데거가 이제까지의 철학자와는 다른 점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있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고 이 있음을 실존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로부터 실존이라는 개념이 1920년, 30년대 이후 유행어가 되었으며 실존 철학이 대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럼 텍스트를 먼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럼 그 다음 주제가 자기 존재와 관계 맺음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떠맡아서 완성해야 함입니다. 존재와 시간의 실존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현존재, 인간의 거기에 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분석의 과제로 주어진 존재자는 각기 우리들 자신이다.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는 각기 나의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에서 이 존재자 자체는 자기의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존재의 존재자로서의 그 존재자에게는 그의 고유한 존재가 또 맡겨져 있다. 이러한 존재자에게 그때마다 각기 그 자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존재이다. 현존재의 이러한 특징 부여에서부터 두 가지가 귀결되어 나온다. 첫째는 이 존재자의 본질은 그의 존재해야 함에 있다. 이 존재자의 무엇임, 그 본질. 도대체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은 바로 그의 존재, 실존에서부터 개념 파악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 존재자에게 그의 존재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존재는 각기 나의 존재이다. 이렇게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기술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자는 그의 있음에서 바로 이 있음이 문제가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인간 현존제입니다. 각자로서 어떻게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현존제에게는 문제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로 그의 있음이 끊임없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의 책상에 있음은 완성된 있음으로서 확정되어 있는 것임에 비해 인간의 있음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있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 완성되지 않는 인간의 있음은 가능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동일률이 통합니다. 이것을 자체 동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무엇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있음은 지금 여기에 있음으로서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본질이 과연 어느 한 가지로서 말해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르트르는 우리가 저 사람은 피에르라는 점원이다 라고 서술할 수 있지만 과연 피에르의 본질이 점원이라는 것으로 끝나는가를 묻습니다. 피에르의 그 당시 직업이 점원이긴 하지만 점원이라는 직업만으로는 피에르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에르는 점원 일을 집어치우고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돈을 많이 벌어 빵가게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있음은 가능 존재로서 자체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독특한 있음을 사물의 자체 동일성과 구별지어서 자기 동일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서의 자체는 자기인데 이 자기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하는 것이고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관계 맺음의 중심축으로서 그리고 되어야 할 그것으로서 자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해야 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각자 자기로 존재해야 하는 인간의 있음. 실존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있음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있음을 존재해 나가야 합니다. 그는 그 있음을 떠맡아서 어떻게 존재할지를 결단 내려야 합니다. 인간의 있음은 존재해야 함이고 자기가 어떤 형태로건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존재 이행, 독일 말로 자이언스 폴쭉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있음은 존재를 존재해 나가는 것이고 존재를 문제로 받아들여 자기의 존재로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염려하고 나의 존재와 그렇게 끊임없이 관계 맺으면서 자기의 존재를 떠맡는 것이 인간의 독특한 있음의 방식입니다. 각자의 달라짐은 각자 서로 자신의 있음과 서로 다르게 관계 맺을 수 있고 떠맡음의 방식과 강도가 상이하기에 가능합니다. 하이데거는 그것을 가능존재라고 부릅니다. 가능존재라는 것은 내가 나의 미래로 나를 던지면서 나를 실현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그가 되려고 마음먹는 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무엇으로 보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미래로 던지며 그 가능성과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현재의 나를 가꾸어 나가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 실존의 두 번째의 독특함은 인간의 있음이 각기 나의 존재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있음의 독특함은 바로 그 개별성에 있습니다. 이를 달리 각자성, 각자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존이란 각자 자기의 존재를 존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바로 이러한 존재 가능과 각자성에 관련된 물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실존 철학이 인간에게 끼친 영향입니다. 하이데거가 실존이라는 주제 아래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 혹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인간은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를 비본래적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적인가 비본래적인가라는 것이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에서 나오는 두 가지 존재함의 양태입니다. 이 둘의 양태는 끊임없이 맞물려 있습니다. 즉 인간들은 그들 속에 있다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가고 다시 그들 속으로 가는 긴장감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우선 대개 그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그들 속에 매몰되어 살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지적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실존의 의미, 다자연의 의미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텍스트를 먼저 읽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먼저 길이지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PPT를 가지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인간은 거기에 있음, 다자인, 현존재라고 번역하고 하이데거는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 바로 이 다자인의 독특함, 그것을 이제 하이데거는 실존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씁니다. 엑시스텐츠. 그래서 엑시스텐츠라는 개념, 엑시스텐시아라고 하는 개념도 이미 철학에서 너무 흔하게 써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도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인간에게만 이것을 쓴다라고 하는 거. 여태까지는 엑시스텐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모든 존재자의 있음의 측면, 있음의 양태를 지칭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제 그러지 말고 엑시스텐츠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존재 양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을 여러분께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실존의 독특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관계 맺으면서 있음이 바로 이제 실존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개념의 틀인 과학주의적 시각, 실증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현상학적 방법입니다. 이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인간의 있는 그대로, 즉 인간의 거기에 있음을 이제 현상학적으로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거기에 있음, 다자인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 기술인 것입니다. 인간의 있음은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으면서 있음입니다. 사물과 관계 맺고 타인과 관계 맺고 세계와 관계 맺고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관계 맺습니다. 인간의 있음, 바로 이러한 관계 맺으면서 있는 있음, 바로 이러한 있음을 이제 하이데거는 실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바로 이 자기 존재와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존재를 그래서 또맡아 완성해야 함이라고 하는 것,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현존자에게는 그의 있음에서 이 있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의 있음은 완성되어 있음으로써 확정되어 있지만 현존재, 인간의 거기에 있음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있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다르게 보면 완성되지 않은 인간의 있음은 가능존재인 셈입니다. 사물의 있음은 자체성일성이지만 인간의 가능존재일 뿐인 완성되지 않은 그 있음은 자체성일성이 아니라 자기독일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각자 자기로 존재해야 하는 인간의 있음.
인간은 자신의 있음을 떠맡아서 어떻게 존재할지를 스스로 결단 내려야 합니다. 인간의 있음은 그래서 존재해야 함이고 자기가 어떤 형태로건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이제 하이데거는 자인스 폴 쭉 존재 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자와는 다른 존재 방식인 것이죠. 존재 이행. 즉 인간의 있음은 존재를 존재해 나가는 것이고 자기의 존재로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능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생애입니다. 또한 인간의 있음의 독특함은 바로 또 개별성에 있습니다. 실존이란 각자 자기의 존재를 존재함으로써 다른 현 존재와 차이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각자 자기로 존재해야 하는 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있음, 실존 개념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데거가 실존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가 혹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자기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가 하는 점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비본래적이라고 한다면 전자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들이 하듯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비본래적인 것이죠. 인간들은 보통은 근데 자기 자신과 그들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으로 존재했다, 그들 자신으로 존재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결단을 내리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인간의 현사실적 존재의 양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이미지를 본다면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해석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의 모상으로 규정돼 버린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맡아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이 인간한테 부여한 실존의 의미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실존 개념, 엑시스텐츠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이 이제 하이데거가 그 마부르크 대학에서 불트만하고 만나서 이 실존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을 함으로써 성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트만이 펼치고 있는 개신교의 실존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이데거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의 의미가 기존에 가졌던 엑시스텐시아라고 하는 기존의 성서 신학이 가졌던 개념하고는 다른 성서 해석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트만이 펴내는 이 성서 해석은 완전히 20세기의 독특한 성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만 이 이마고 데이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그 실존론적 해석은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실존 개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라는 개념에서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다양한 의미들, 그 의미들을 우선은 의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존재를 이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던져진 과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독특함을 펼친 것이 르네 마그르트의 작품이 아주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 마그르트의 작품을 잘 보면 르네 마그르트의 작품 속에서는 이미 그러한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유명한 사과를 그려놓고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부여한 의미 체계 속에서의 고정된 의미,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해석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가늠전절에서의 인간의 독특함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볼 적에 이제 해밍웨이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체시켜가지고 새롭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놓여 있는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AI한테 물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많은 것을 이제 편하게 AI한테 물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AI와 더불어서 살아야 할 과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가장 큰 도전일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AI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결정해야 하는 실존론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AI 시대 철학의 쓸모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세계와 한계를 맺는데 이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세계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야말로 21세기 앞으로의 세계를 내다본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기에 있음, 우리의 지금의 다자인, 그 다자인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19세기도 아니고 20세기도 아니고 이제 21세기입니다. 이제 AI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그 21세기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지,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그르티는 이렇게 금지된 재생이라는 작품을 씁니다. 그 작품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독특함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 모두한테 주어진 과제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존재와 현상에 있어서의 실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큰 축에서, 큰 그림에서 그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